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여성 중 한 명인 문정왕후.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것이 아니라 조선 중기 정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정치적 실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정왕후 윤씨의 삶을 통해 조선 중기 척신 정치의 실상과 그것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모성애, 그리고 정치적 야망이 어떻게 한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1506년 연산군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 중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왕조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는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은 연산군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신씨를 패선인하여 사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는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중종 개인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정공신들은 중종의 새로운 왕비로 자신들의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반정의 주도 세력인 유님의 여동생이자 영돈영부사 윤여필의 딸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장경왕후는 중종과의 사이에서 효혜공주와 세자 훗날의 인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된 지 8년 만에 세자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님은 같은 가문 출신에서 중종의 두 번째 계비를 물색했습니다. 그리하여 1517년 윤지임의 딸 윤씨가 중종의 두 번째 계비로 책봉되었으니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의 본관은 파평, 할아버지는 윤욱, 아버지는 파산 부원군으로 영돈영 부사를 지낸 윤지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종 연산군대 승지부자학 등을 지낸 이덕숭의 딸 이씨였습니다. 윤지임은 윤원계, 윤월로, 윤원영 세 아들과 한 딸을 두었는데 그 딸이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문정왕후의 성품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천성이 강한하고 문자를 알았다. 천성이 어미하여 비록 상을 대하는 때라도 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매우 강인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훗날 그녀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과의 사이에서 4명의 공주들을 차례로 낳았습니다. 의혜공주, 효순공주, 경영공주, 인순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534년 중종 29년에 그토록 원하던 아들 경원대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똑똑한 여성이 왕비이자 대군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이후 그녀가 전국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세자의 계모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세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자신의 소생인 경원대군을 낳은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자가 아닌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고자 하는 야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문정왕후는 동생인 윤월로와 윤원영을 비롯하여 자신의 친인척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경원대군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중종대 후반기로 가면서 조선의 정치 구조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기묘사화 이후 살인정치가 태조하고 척신정치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중종의 두 계비에서 태어난 왕자들의 왕위 계승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들은 각각 대운과 소윤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파평 윤씨 일문이었지만 유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대윤,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소윤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구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권신 기만로였습니다. 기만로는 중종의 맏딸이자 세자의 누나인 효혜공주와 결혼한 연성이 기미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만로는 세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중종이 이에 적극 호응하면서 기만로는 수년간 최고의 권신으로 정권을 농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원대군과 문정왕후를 둘러싼 소윤 세력과 심각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1537년 무렵 기만로는 급기야 자신을 견제해오던 문정왕후의 폐위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기만로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북이기문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중종에게 김한로의 음모를 고발하여 그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김한로 일파가 제거된 이후에도 세자와 경원대군을 둘러싼 대소윤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정쟁의 축이 더욱 선명해져서 윤임 세력 대 윤원로 윤원영 세력의 구도로 발전했습니다. 중종 말년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실록에는 중종 말년 인종이 동궁에 있을 때 사자가 없음을 보고 윤원영이 형 윤원로와 함께 서로 어울려 헛소문을 만들어 동궁의 마음을 동요시켰으며 문정왕후가 안에서 그 의논을 주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소윤의 갈등으로 인해 중종은 큰 고민에 빠졌고 결국 이 걱정으로 1544년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1544년 중종이 사망하자 왕위는 자연스럽게 세자인 인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는 대소윤의 대립에서 대운이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종은 동궁 시절부터 매우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계모인 문정왕후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했으며 성리학에 뛰어난 조예를 보였습니다. 김인후, 유관, 이현적 등 사림 인사들을 매우 신임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동궁이 날마다 유신들과 더불어 옛글을 강론하기를 주야로 게을리하지 않으니 당대 선비들이 자기 집에서 몸을 닦아 훗날 등용되어 어진 임금께서 쓸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니 유풍이 크게 떨쳐서 사람들이 요순이 될 소년 임금이라 일컬었다고 합니다. 인종은 즉위 후 이조판서 유인숙을 통해 사림들을 널리 등용하여 사림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기묘사화 이후 약세를 면치 못하던 사림 세력들이 대거 결집하게 되었고 사림 정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종은 즉위 후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더니 재위 9개월도 채 못되는 시점인 1545년 7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소생도 없었기에 대운 세력은 순식간에 세력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545년 7월 인종이 사망하자 그의 이복 동생이자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이 불과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종의 즉위였습니다. 문정왕후와 소윤계 척신 세력의 오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이 너무 어려서 모우인 문정왕후가 수렴 정치를 행하게 되자 권력은 문정왕후와 소윤계 세력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이때 소윤계는 윤원로와 윤원영 형제 간의 세력 다툼으로 윤원로가 밀려나 사사된 후 윤원영과 그의 첩 정난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수렴 정치가 시작되자마자 오랜 정적인 대운파 제거에 나섰습니다. 윤원영은 대운계 영수인 윤임과 윤임 일파인 영의정 유관, 유인숙 그리고 그 주변에 포진한 사림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평소 이들에게 원한을 가진 정순붕, 이기 임백령 허자, 최보안 등을 신복으로 삼아 대운일파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무고했습니다. 역모제에 몰린 대운계는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어 윤임, 유관, 유인숙이 사사되었고 더 나아가 이들과 연결된 사림 인사들도 대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을사사화입니다. 선조대 이황은 이 사건에 대해 을사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인종을 위하여 충성과 의분을 쌓았는데 사태가 벼랑간 크게 변하여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의 왕위 계승이 결정되자 충신이 도리어 간사하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간사한 자가 올바른 것처럼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문정왕후의 수렴 정치와 이기 등의 농간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류는 1547년 양재역벽서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양재역의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단하니 나라의 멸망을 서서 기다릴 만하다는 내용의 익명벽서가 나붙었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 이기 등은 이를 역이용하여 재차 대운계 및 사림 세력들을 숙청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결국 윤임의 인척인 송인수, 이학빙이 사사되고 권벌, 이현적, 정자, 노수신, 유이춘, 백인걸 등 대운계 살인인사 20여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이는 정미사화로도 불렸습니다. 을사사화 이래 56년간 대략 100여 명 정도가 처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문정왕후와 소윤계의 정치적 위상은 확고부동해졌습니다. 1553년 명종이 친정을 하게 되었지만 문정왕후의 권력은 여전했습니다. 명종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을 제어하기 위해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의 아버지인 심강의 처남인 이랑을 이조판서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랑 또한 척신으로서 세도를 부리며 척신 정치의 행태를 그대로 탑습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수렴 정치를 그만둔 후에도
1565년 사망하기 이전까지 명종의 배후에서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종은 친정을 하게 되었지만 문정왕후의 제재를 받아 자유롭지 못했다. 윤원영은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정왕후와 내통해 명종을 위협하고 제재하니 주상의 걱정과 분노가 맑아 얼굴에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정왕후가 명종을 직접 꾸짖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기록입니다. 문정왕후는 버럭 화를 내어 내가 임금이 된 것은 모두 우리 오라버니와 나의 힘이라고 하였다. 어떤 때는 때리기까지 하여 임금의 얼굴에 기운이 없어지고 눈물 자국까지 보일 적이 있었다. 명종대 문정왕후의 권력이 막강했기에 그녀가 주도하는 순불정책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하였기에 선초일의 개인 차원에서의 승불은 있었지만 국가정책 차원으로 공식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승불정책의 중심에는 보우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강원감사 정만종의 추천을 통해 보우를 소개받은 후 그를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우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한 후 본격적으로 불교를 중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신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정왕후는 토첩제를 실시하여 선종과 교종 양종에서 각각 30명의 승려를 선발했습니다. 전국에 300여 개의 사찰을 공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불정책으로 인해 임진왜란 때 활약한 승려 휴정과 유정 등이 발탁되는 등 조선의 불교는 일시적인 중흥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유신들은 물론 전국의 사림들이 문정왕후의 때 아닌 순불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8장 문정왕후의 죽음과 척신정치의 종결. 명종 즉위 후 20년간 계속된 문정왕후의 절대 권력은 1565년 그녀의 죽음으로 드디어 끝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문정왕후는 보우와 함께 양주의 고찰 회암사 중창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낙성식민 무차대회를 눈앞에 두고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소 문정왕후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던 조신들은 그녀가 죽자마자 핏발치듯 그녀의 잘못을 논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한 명종은 이러한 여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먼저 보우를 요승으로 규탄하는 상소가 쏟아져 나와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살해되었습니다. 또한 양종의 성과가 혁파되는 등 문정왕후의 순불정책은 한결같이 폐기되었고 이전의 억불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정왕후 뒤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윤원영과 정난정도 곧바로 전국에서 몰려나 시골에 내려가 있다가 분울함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녀가 죽자실록 사평에서 사직의 죄인이자 집안을 망하게 한 암탉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비는 사직의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서경 목소의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의 다함이다 하였으니 윤씨를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이처럼 문정왕후는 중종대 중후반부터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척신정치의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했고 을사사화나 정미사화와 같은 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살림 세력들을 제거했으며 국가 이념인 성리학 이념과 배치되는 순불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욕은 심지어 자신의 사후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초 문정왕후는 죽은 남편인 중종의 옆에 묻히기 위해 중종릉을 이장까지 해가면서 그 옆에 자신의 능지를 조성하려 했습니다. 중종 사후 중종릉은 중종의 제일계비인 장경왕후릉인 희릉의 동원에 조성되어 동원이강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명종대 수렴 정치로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자신의 사후 중종과 함께 묻히기 위해 보우를 통해 중종릉의 풍수가 불길하다는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급기야 중종릉을 희릉에서 분리해 자신의 세력권인 봉은사 옆인 현재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정릉 자리로 이장했습니다. 새로운 정릉 자리는 지대가 낮아서 거액을 들여 흙을 쌓아 지대를 높였으나 매년 여름이면 강물이 능히 앞까지 들어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문정왕후가 죽게 되자 명종은 서울 북쪽에 태산을 봉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는 지관의 의견에 따라 문정왕후릉을 지금의 서울 공릉동 지역에 조성했으니 태릉입니다. 조선왕실의 관행을 보면 왕비의 능을 태산에 비유한다든가 능호의 태자를 사용하는 등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명종대 전국에서 문정왕후의 절대적 위상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척신정치가 쇠퇴하고 사림들의 전국 진출이 활발해져 사림정치가 다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문정왕후 유씨는 조선 중기 정치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성애와 정치적 야망을 결합시켜 전례 없는 권력을 구축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를 통해 살림 세력을 대거 제거했고 승불정책을 통해 조선의 국가 이념에 도전했으며 20년간의 수렴 정치를 통해 조선의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한 시대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를 단순히 권력 욕에 사로잡힌 악녀로만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한 어머니였고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독실한 신도였으며 당시로서는 드물게 문자를 아는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러한 개인적 동기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안정과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신하들을 제거하고 국가 이념과 배치되는 정책을 강행하며 자신의 혈연과 인척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것은 조선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정치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독단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 사이의 갈등 문제입니다. 문정왕후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욕망을 국정 운영에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문정왕후가 죽은 후 그녀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폐기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것처럼 정치적 갈등이 개인적 원한으로 발전할 때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넷째,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정왕후의 승불정책은 개인적 신앙을 국가정책으로 강요한 사례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문정왕후 유씨의 생애는 조선 중기 약 50년간의 정치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그녀는 왕비, 어머니, 정치가, 그리고 신도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역사는 그녀를 척신정치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 개인과 국가의 관계, 정치와 도덕의 갈등 등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복잡성과 인간의 모순성, 그리고 권력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격동기를 살았던 문정왕후,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권력과 책임, 개인과 공동체,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문정왕후의 삶은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반입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